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내일부터는 5일 연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가 추석 연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추석 연휴를 잘 생각을 못하고 이번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9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서 다음날 입국을 한다는 것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 생일도 이렇게 격리 기간에 지내게 됐고요. 또 간만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기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답답한 일정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도요, 저는 미준 영상을 만들면서 소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추석 기간에 좀 적적하신 분들은 미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9월 1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경기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요,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리테일 부분의 매출 규모가 발표가 됐고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0.7%나 올라갔다. 지금 8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7월 달에 리테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8월 달에 리테일 매출이 지금 M2M이니까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 7월 달 비교했을 때 0.7%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7월부터 오히려 마이너스 0.8% 정도가 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7월 달은요, 6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1.8%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추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6, 7, 8 이렇게 3개월의 실적을 모아 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16.3% 정도 지금 리테일 세일즈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이 굉장히 만연하던 지난해 2020년에 6, 7, 8에 비해서는 현저히 경기가 회복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코어 리테일 세일즈가 나오는데요. 코어 리테일 세일즈는 전체 리테일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오토 그리고 개솔린을 빼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빼고 다시 한번 합계를 내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1.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컨센서스 그리고 7월 달의 실적보다 훨씬 좋았죠. 컨센서스는 지금 마이너스 0.1 그리고 7월 달은 마이너스 1%를 기록했으니까 8월 달은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엑스오토 그리고 개솔린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2%나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3 그리고 7월 달에는 마이너스 1.4였으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년 국채의 지금 일드가 금리죠. 지금 점프를 했다라고 나오죠. 4 베이시스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는요, 0.01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0.04가 올라갔다. 지금 1.30에서 1.34로 10년 국채의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조금씩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요,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반도체 이야기는 AMD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AMD가 지금 ARM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제작 과정을요, 크게 3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계의 기본이 되는 뼈대를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기업,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파운드리가 TSMC고요. 삼성 역시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처음 단계가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아키텍처 부분은 두 기업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텔이고요. 또 하나는 ARM입니다. ARM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AP라는 여기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PC에 들어가는 아키텍처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아키텍처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은요, 이 아키텍처의 지적 재산권을 판매
판매하면서 로열티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202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애플이 발표를 했잖아요. 칩을 더 이상 CPU를 인텔 걸 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 그게 바로 M1이라는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아키텍처를요, ARM의 아키텍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텔 입장에서는 CPU를 못 파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아키텍처 역시도 ARM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첫 번째 주자가 됐지만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역시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글도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심지어는 엔비디아 역시도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들 자신이 이용할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때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야 되는 8가지 이유, 매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CPU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서버에 비해 10배 정도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CPU 그레이스 출시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ARM의 저전력 CPU 코어를 이용한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키텍처를 ARM 거를 쓴다는 거거든요. 인텔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ARM 쪽에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ARM이 제공하는 아키텍처는 그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것만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서버, PC 쪽도 ARM의 아키텍처가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제공하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요, 틀에 꽉 짜여져 있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x86인데 이거보다는 굉장히 좀 그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RM이 제공하는 아키텍처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텔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왜냐하면 CPU 마켓의 한 20% 정도를 지금 AMD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MD가 차지하고 있는 CPU 마켓의 아키텍처가 앞으로 인텔이 아니라 ARM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앞의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인텔이라는 반도체 부분의 왕은요, 지금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90% 이상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었던 아키텍처 부분에서도 지금 ARM한테 조금씩 뺏기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CPU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90%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CPU 마켓의 시장 점유율은요, 최근 들어서 AMD가 굉장히 좀 큰 곽강을 받으면서 20% 넘게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인텔의 CEO 그리고 경영진이 굉장히 커다란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렇게 아키텍처 설계 부분에서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간다. 다시 한번 파운더리 쪽에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제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ASML이라는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인텔은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 ASML에 의존을 한다고 써있죠. 만약에 그들이 미래에 영광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는 ASML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TSMC가 파운드리 쪽에 완전히 큰 강자잖아요. 그리고 마일즈 어헤드,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다. 어디에 앞서 나가고 있냐면 EUV 툴 카운트. EUV는 뭐냐면요, ASML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를 얘기합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인데요, 굉장히 정밀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장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밀 반도체를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TSMC가 워낙 많이 이 EUV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회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요, High-NA EUV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차세대 E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새로운 장비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변곡점이 되는 과정을 지금 TSMC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파운드리의 강자가 됐는지 이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시면요, ASML이 예전에는 이 EUV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도 이 EUV라는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롭게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EUV 장비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의심적인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애플이 TSMC의 가장 커다란 고객이었거든요. 이 애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장비를 사라. EUV를 사면 우리가 자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서포트를 받고 나서 TSMC가 EUV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TSMC는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EUV를 활발하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TSMC만큼 정밀한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EUV, High NA EUV가 지금 ASML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 지금 역시도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첫 번째로 고객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인텔이 이 기회를 잡아서요. 이 새롭게 나온 차세대 EUV, High NA EUV를 먼저 도입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이번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ASML과 인텔이 협업을 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파운드리 쪽에서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을 잘 알고 계시죠?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이 이번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를 따라하고 있다라고 따라쟁이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테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ETF를 발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죠. 자, 월가에 있는 뱅크,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런칭을 했다. 뭐를 런칭했냐면요. Actively Managed Equity Fund, ETF를 런칭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ETF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덱스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인덱스 ETF는요.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스파이나 QQQ가 있겠죠.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고요. QQQ라는 것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즉 인덱스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뭐냐면요.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어서 이 펀드 매니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더 매수하고요. 반면에 힘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 발견이 되면 매도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ETF를 우리가 액티브 ETF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런칭한 ETF는 액티브 ETF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베팅을 어디에 하냐면 이머징 테크 컴퍼니에 베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랑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런칭한 ETF의 이름은요. 퓨처 테크 리더즈 ETF라고 부르고요. 티커 네임은 GTEK가 되겠습니다. 자, 이 GTEK라는 ETF는 60개에서 한 80개 정도의 종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글로벌한 테크 네임들이다. 테크 주식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100빌리언 이하 되는 건 따라서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은 담지 않는다. 이렇게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이머징 칩 메이커,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는 핀테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분야에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캐시우드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경쟁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GTEK라는 ETF는 일정 부분은요. 좀 아크 인베스터랑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면 타겟이 지금 스몰러 이노베이티브 테크 컴퍼니다. 따라서 아크 인베스터에 비해서는요.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한 반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가캡 기업들도 전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은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슷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크처럼 프로바이더 하겠다. 제공을 한다는 거죠. 뭘 제공하냐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겠다. 업데이트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요. 아크 인베스트의 ETF랑 운영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ETF를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런칭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ETF에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벨 테크놀로지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보이고 있고요. 저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르카도 리브레가 3.0%, 그리고 헙스폿, 워크데이가 2.5%, 2.4%, 둘 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킨디 인터내셔널 소프트웨어 그룹이 2.4%, 엔터그리스가 2.3%, 그다음에 에디엔이 2.2%, 실러지 코퍼레이션이 2.2%, 메디아텍이 2.2%, 마지막으로 아틀란시안 코퍼레이션이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요, 북미 쪽에 있는 기업들이 61.8%고요. 아시아, 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이 23.7%, 일본 기업이 6.8%, 유럽은 4.1%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제 글로벌 기업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특성이 있는 ETF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두 달 전 정도에 팔란티어가 구사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 중에서 굉장히 좀 스마트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팔란티어의 전략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면요, 신생 기업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해서 서포트, 지원을 해주고요. 결국 이제 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커다란 고객사가 된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놓고 많은 신생 기업들에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외조라는 작은 기업과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토모티브니까 자동차 부분의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두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에코시스템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외조라는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외조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 외조라는 기업은요, 스페셜리스트,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디에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냐면 커넥티드 비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커넥티드란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스마트라고 바꾸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카에 관련된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둘이 힘을 합쳐서 뭐를 구축하냐면요, 디벨롭, 만들어낼 것이다. 인티그레이트라는 것은 통합이잖아요. 통합적인 데이터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에코시스템은요, 자동차 산업 쪽에 적용이 되는 이런 에코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기업이 힘을 합치면서 파트너십을 하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는 뭐냐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파운더리 플랫폼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외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에셋이 이제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외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무려 160억 데이터 포인트를 컬렉트하고 모아내고요. 그리고 분석까지 한다. 근데 이거를요, 매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160억 개나 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기업이 바로 이 외조라는 기업이고요. 자,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아내게 되냐면 실제로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서 받아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의 개수가 110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조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받아낸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보니까요, 무려 10조 개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외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둘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엄청나게 기대가 되잖아요. 둘이 이제 목표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트 서플라이니까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는 이 서플라이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부품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넓게 봐서는요, 시티 플래너랑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힘을 합치면 굉장히 좀 활용 범위가 넓은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팔란티어는 외조에 투자까지 하고 있다. 외조는 아직 상장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펙 주식이죠. 버투소 애퀴지션, VOSO라는 스펙 주식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이런 기업들에 일찌감치 투자를 하고요.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나중에 향후에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는다.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애플이 아이폰 13을 런칭을 드디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니셜 최초의 프리 오더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스토어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폰 13의 지금 프리 오더의 양이 굉장히 좀 스트롱거하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에 비해서 아이폰 13이 조금 더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공식적인 스토어인 JD.com이 지금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주문을 받고 있냐면요. 2밀리언이니까 200만 개 이상의 아이폰 13 프리 오더를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목요일까지의 수치고요. 따라서 화요일 날 런칭을 했는데 목요일까지 200만 개 넘게 팔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치를 작년에 같은 기간 아이폰 12의 판매량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는 이제 1.5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 넘게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아이폰 12보다 아이폰 13이 조금 더 예약 판매가 잘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굉장히 좀 스트러글, 안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요, 미국 쪽에 서플라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5G 서포트가 들어가지 않다. 따라서 5G 폰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만든 아이폰 13과는 기능적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폰 13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은 이번에 알리바바에서도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요. 금요일부터 프리오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에서 판매가 개시되면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미줌 방송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 하는 수 없이 지금부터는 많은 기사를요, 짧게 그 핵심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기사는요, 25,000달러도 되지 않는 전기차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테슬라가 맨날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차는요, 테슬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전기차가 하나의 마일스톤을 세웠다. 이정표를 세웠다는 거죠. 자, 이번에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생긴, 지금 사진을 보셔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멋있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가 25,000달러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라이다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테슬라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멋진 모습의 저렴한 전기차를 만든 기업은요, 중국 기업입니다. 엑스펑이 만든 그런 자동차 모델이고요. P5 세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P5 세단 같은 경우는 중국 돈으로 지금 한 16만 위안 정도가 되고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25,000달러 정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디어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전기차의 보급 추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충전소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솔린을 판매하고 있는 그 가스 스테이션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주유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 차를 사지 않겠죠. 자, 이러한 추세가 곧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이라고 해서 다 순조로운 순항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GM이죠. 제너럴 모터즈가 또 하나의 타격을 받았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워닝,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GM이 오너들한테, 차량 소유주들한테 던져준 것 같은데요. 쉐볼레 볼트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주차를 할 때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다른 그 자동차보다 한 5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GM의 주가가 지금 0.58% 정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너럴 모터즈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차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이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잖아요. 뭐 워드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를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2021년 버전이 드디어 10월 5일 날 출시가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10월 5일 날 출시되는 오피스는요. 개인용이 아니고 지금 커머셜 커스터머, 즉 회사에 배포하는 이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를 위한 버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로 넘어갑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크립토 퓨처즈 마켓으로 들어간다. 퓨처 마켓이라는 것은 선물 시장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가상 화폐를 선물 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종목은요. 바로 비욘드 밋입니다. 비욘드 밋 관련해서는 제가 한 2, 3일 전에 맥도날드랑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드디어 UK 그리고 아일랜드 쪽에 그들이 자랑하는 맥플랜트 버거를 출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이제 맥도날드가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맥플랜트 햄버거를 출시한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버거는요. 피 프로틴 버거다. 따라서 콩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버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네덜란드 쪽에서만 245개의 레스토랑에 동시에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오스트리아 쪽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사실 펩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비욘드 밋에서 들려왔죠. 왜냐하면 펩시와 비욘드 밋의 파트너십을 2022년에 드디어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론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상품을 낼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인텔리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달 전 정도에 지난 6월 달이었죠. 인텔리아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엄청난 이정표를 하나 세웠죠. 드디어 이제 임상 실험에 인간 신체를 가지고 하는 임상 실험에서 사상 최초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 기업이 바로 인텔리아였습니다. 자, 그때 임상 실험에 성공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바로 인텔리아 2001이었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읽고 계신 이 기사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인텔리아 5001이라는 다른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요. 새로운 그 드럭 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했는데 그게 미국의 FDA에 의해서 승인이 됐다. 그래서 다른 약을 다시 하나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리아 5001 같은 경우는요. 캔서, 즉 암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아 2001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텔리아 5001은 엑스비보라고 써 있잖아요. 인텔리아 2001은 인비보였습니다. 인비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전자 가위를 신체로 직접 투여를 해서 신체 안에서 치료법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이 밖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엑스비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밖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다시 삽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5001 역시도 임상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인텔리아가 대박이 나는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승인을 받은 치료법 같은 경우는요. 1상 2상 실험을 드디어 올해 말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뉴스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기사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률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6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600억 정도 되는 바이백을 한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만 모아서 만든 ETF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 이름이 뭐냐면 인베스코 바이백 어치버즈 ETF라고 부르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백 을 제일 많이 하는 이러한 종목들만 모아서 만든 ETF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그 주식의 개수가 5% 이상
줄어든 그러한 주식들만 포함을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주식의 개수가 줄게 되면요,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가치는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ETF의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5.9%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9.3%, 그리고 나스닥 컴포짓 같은 경우는 17.6%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수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ETF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바이백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비 같은데 아니면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베스코 바이백 어치버 ETF에 들어가 있는 탑 10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포티넷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그 이유가 아마도 바이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이 전체 비중에서 6.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라클이 5.67%,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5.4%, 이베이가 5.2%고요. 올스테이트가 4.98, 인텔 4.96, 그 외에는 이제 HP가 보이네요. 4.17, 그리고 맥케선 코퍼레이션이 3.97 정도. 이러한 주식들이 굉장히 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는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메이커, 즉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페이스북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디어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인터널 컴퍼니 스터디, 즉 페이스북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임팩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티네이저들의 그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어큐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룹 오브 데모크래츠,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번에 편지를 하나 CEO 마크 저커버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벤돈해라, 버려라, 폐지해라는 거죠. 뭐를 폐지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키즈들을 상대로 하는 인스타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용 말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스타그램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바이파티션 페어 오브 세니터, 세니터는 이제 상원 의원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냐면요. 풀어보니까 조사에 착수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건데 이 기사의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바라보면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그리고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번역하고 자막 작업해봤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그리고 추석 기간에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혹시 추석 기간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리고 미주은에서 보내드리는 주말 영상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come back. Facebook facing yet another probe, but this time it's over the impact on children and teens. Julia Borson's got the story for us. Julia. Well, Senators Richard Blumenthal and Marsha Blackburn announced a probe into what they call Facebook's cover-up of its platform's negative impact on teens and children. Now, in addition to that, a group of Democrats today called on Facebook to abandon its plans for Instagram for kids. And this all comes after a Wall Street Journal expose reporting that internal Facebook studies found that 32% of teen girls said Instagram made them feel even worse when they were feeling bad about themselves and their bodies, and that 14% of boys in the U.S. said Instagram made them feel worse about themselves. Instagram responding that it is starting to understand what types of content contributes to those feelings and are, quote, exploring ways to prompt them to look at different topics that they are repeatedly looking at
at this type of content. Now, this is just the latest congressional pressure on the social giant. And guys, it does seem like this pressure is bipartisan. It's terrible. I mean, you should read the report. For anyone who hasn't read it in the Wall Street Journal, all the way to the end, it's amazing what they were able to uncover. And it's bad on so many levels, Julia, not just to what it's doing to teens and girls especially, but the fact that Facebook knows this and continue to profit off of it and seemingly doesn't make any changes off of it. What can be done from a regulatory response to deal with something like this? It's not just bad behavior, it's toxic for our society. Yeah, I mean, look, I have heard so many parents concerned about this issue, Sarah, and I think this really is a widespread issue that goes beyond just Facebook. I mean, I do think it's worth noting that TikTok just yesterday, on the heels of this expose, announced that they were going to offer their users more resources. And I think the issue at question is really if teens are in a negative cycle and they're looking at content that makes them feel worse, how you stop that cycle. So Facebook says that they are doing this kind of research because they want to understand how to address the issue. But of course, many people would say they're not doing enough right now. So I think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use that data, use the algorithm to identify when this type of negative content is an issue. Julia, thanks so much for that. Much appreciated.